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예고, 해드린 그 계획 그 순서대로라면은, 이번에 이제 그 테시가라 히로시의 이제 새 대표작, 새 작품을 이제, The Face of Another, and 그리고, Woman in the Dune, 그 다음에 그 다음 핏4 다음에 우먼 인 더 듀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드릴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 연대별이 아니거든요. 이 순서 연대별로 하려면은 우선 핏4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먼 인 더 듀, 그 다음에 이제 더 페이스 오브 어너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테시가라 히로시라고 하는 그 감독이 일본의 그 상업주의 매저 감독은 아니에요. 매저 감독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 이렇게 그 나온 감독이냐면은 일본의 그 40년대 50년대 이제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 그 젊은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 들의 이제 결성한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 모임에서 이제 굴러 나온 그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업 영화, 이렇게 상업 오락 영화를 그 감독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 생각.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작품 편수가 워낙 작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활동이 그 영화 감독 중심으로 계속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 감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사업 영화 뭐 그런 거는 그 만들진 않았고, 영화를 만든 이제 편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영화를 그래서 이제 후반에 몇 작품을 만들었어요. 2000년인가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80년대 89년에 하나, 92년에 하나 작품을 이렇게 만든 거 빼고요. 그리고 84년에 하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거, 이거는 일단 뺍시다. 빼면은 1972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극영화를 만들고 89년, 그리고 거의 10 몇 년 동안을 이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89년에 한 번 만들고 92년에 안 만들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타계한 게 2001년인데 앞으로 또 10년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2년에 마지막 작품이 됐었던 이 사마솔자, 이 작품은 평가가 높지가 않아요. 평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뺄 경우에는 그 전에 결국 그 감독을 한 게 이 그 새 작품이에요. 제가 본.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의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그 작품을 예를 들어서 총평가를 하고 그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세 개 작품으로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핏폴, 그리고 우먼 인 더 듀, 그리고 페이스 오브 어너더, 그 전에도 몇 작품이 있긴 하지만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72년에 하나 극영화를 만든 서머 솔저, 이거는 평가가 워낙 높지를 않기 때문에 68년에도 하나를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어.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 이거는 그거네요. 이것도 극영화인데, 그러니까 68년, 70년에 하나씩 만들었긴 하지만 이 두 작품이 그렇게 평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딱 두 개 작품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그 전에 세 작품을 이제 굉장히 그 예술적으로 걸목할 만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작품은 거의 무시를 해도 될 정도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작품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89년, 92년에 뭐 두 작품을 만들었지만은 이후 타계할 때까지 한 작품은 안 만들었다. 그죠? 세 작품이 다거든요. 세 작품이 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세 작품을 제가 다 봤어요. 보고 이제 하나씩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데시가라 히로시 이 감독의 그 하나의 영화 인생이라든지 영화 작품을 모든 것을 분석을 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연대별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몇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데시가 히로시의 그 작품 세 작품을 앞으로 영화 리뷰를 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데시가라 히로시의 그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좀 첨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토시아나 이렇게 피트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무비 리뷰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제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일본 영화 내가 일본 영화를 접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무비 리뷰를 하면서 조금 제가 그 전에 좀 길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군더더기 뭐 제 지금 현재 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뭐 미국 뭐 내 생활 이런 거에 대한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는 지금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지금 생활이 굉장히 뭐 이렇게 행복하다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렇게 절대적인 행복의 기초도 나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정말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물론 순간순간 그런 순간 올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내 생활 전반이 행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 기준을 만족을 한다고 안 하면 나는 상대적인 흐름을 하면은 내가 만일 이거는 조건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따라가는 도시아를 길가를 했을 경우에는 생했을 경우가 지옥사라거든요. 정말로 많이 하고 거를 하고 싶고 내가 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미국 라스크루세스의 생활 속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찾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는 어떤 그 절차 자체가 무리가 훨씬 없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마당이 있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여름에는 이렇게 뭐 잔디에도 물도 뿌리고 이런 거 가능하겠어요? 한국에서 지금 그 경제적 사정 가지고는 그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깡통 하나 그거 사는 것도 서울바닥에서 몇 억씩 하는데 무슨 마당이 달린 집에서 산다. 지금 내가 뭐 집을 산 건 아니지만 뭐 월세로 이렇게 뭐 먼슬리 렌트를 내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왜 그것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요소가 됐는가? 사소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 인생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기의 어떤 나라를 사랑을 한다거나 자기의 그 문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운명의 장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운명의 장난. 결국은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데 결국은 그것이 어느 나라를 사랑하느냐, 어디에서 살아야만 하느냐, 어느 나라의 문화를 최고로 살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돼 버리거든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애국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어떤 기반이 있는 그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기저로 된 어떤 그 자기의 나라에 대한 페이버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성적 논리적인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깊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애국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무슨 얘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뭉클뭉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애국심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자기의 나라가 독립이 되고 주권이 있고 그 나라 국민이 됨으로 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뭉클뭉클한 어떤 애국심이 없다라고 하던들 자기가 속되어 있는 나라의 어떤 그 불행이 자기의 이익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그 실리적인 애국심은 나올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실리적인 애국심은 믿는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그런 뭉클뭉클거리는 애국심 자체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유 없는, 논리 없는 하나의 감정,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컨디션드 됐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나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내가 솔직히 뭐 이렇게 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내 패스포트 자체가 한 나라에 그 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하고 그 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식민 치하에 있다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그럼 그걸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내 나라의 불행을 바란다라고 하거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불행한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된 불행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의 감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그런 어떤 그 맹목적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물론 예전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좀 이젠 그런 것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것이 자기의 실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행복을 찾는데 왜 자기 나라의 영역 안으로 자기 자신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 되면은 거기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거기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결국은 그게 실리적인 거거든요. 그럼 실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떠한 그 뭉클한 어떤 맹목적인 애국심 이런 거 컨디션드 된 어떤 사고 방식 자기 나라 이런 것은 버릴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살고 싶다 정말 자기가 그러면은 인생 역시 오래 살아봤자 80년이잖아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에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 큰 집에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 듣는 사람 정말 행복인 줄 아세요. 불가능해.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상관이 없다. 자기는 큰 집에서 산다.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사는 게 나는 어릴 때부터 TV 이렇게 보나 마당이 있고 큰 집에 사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대한 불행을 바라거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만 자기 자신의 그 실을 위해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서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런 쪽으로 가서
그리고 최소한 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20몇 평짜리 정도 서울 바닥에서 살 정도의 돈이라면은 마당 있는 집 사거든요. 내가 미국에 삽니다. 내가 부동산 그런 거를 다 체크했어요. 작년에 조금 투자할 게 있어서 다 했는데 마당 있는 집 1억이면 삽니다. 1억. 그리고 1억 5천이면은 큰 집 사요. 방 3개. 굉장히 좋은데. 크게 강아지도 기를 수 있고 차고도 있고 1억 5천이면 사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거를 위해서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같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직업도 찾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다 같아요. 근데 자기의 꿈이 큰 집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왜 한국 쪽에서 있어야 되느냐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좀 딴 쪽으로 나갔는데 얘기가 어쨌든 어떤 얘기를 하다 나갔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제가 왜 그러면 그 한국과는 비교를 하느냐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바가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까 지금 큰 집에 살고 있다. 내가 마당이 달린 집에서 최소한 큰 집은 아니지만 최소한 마당이 달린 집에서 차고가 있고 마당이 달린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또 하나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굉장히 그 클래식 영화 같은 거 그 예술성 있는 그런 영화들을 쉽게 공짜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그 시립 도서관에 가면은 굉장히 그런 컬렉션, 그 수준 높은 DVD 컬렉션, 그 영화들 그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난 한국에서는 불가능. DVD 가게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런 거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받는 것도 나는 귀찮고 사실 그런 거.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운로드 이런 데를 봐도 그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야 감동을 받고 야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할 만한 어떤 정말 수준 높고 예술적인 영화를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라스크루세이지 조그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그 30만 명 정도밖에 30만 명도 안 되나? 난 내가 8만 명인가? 조그만 도시에 도서관 이런 데 가서도 순전히 내가 정말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 자체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짜로 텍스만 낸다면 DVD를 빌려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시가라 히로시의 이 그 세 작품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이 그 테시가라 히로시의 클래식 트릴러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빌리게 됐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잘 못 받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맹목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평가 절상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 얘기를 했을 경우 또 이렇게 뒤틀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평가 절상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평가 절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흡사 뭐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이런 것. 근데 결국은 이렇게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가나 뭐 이렇게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나 일본 영화들은 굉장히 많고요. DVD 비치되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클래식들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이고 봐서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2000년 나온 뭐 그런 영화들이 아니라 뭐 그런 예술성 높은 수작들이 일본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김기덕 감독이라든지 박찬욱이라든지 봉준호라든지 뭐 그 정도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난 임권택 감독은 감독 취급도 안 해요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경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럼 임권택 감독 영화를 봤느냐 난
하나 봤어요. 극장에서 하나를, 그게 뭐냐, 장군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장군의 아들은 하나의 C급 영화를 보거든요. C급 영화. 뭐 어떠한 뭐 이렇게 그 영화적 가치가 없는 작품이다. 결국은 그 애국심에 고치를 시켜서 뭐 이렇게 어떤 리얼리티가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그 빌리버블한 캐릭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 사람이 몇 명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 같지도 않은 일본 사람이죠. 거기에 무슨 일본 사람이 저렇지 않거든요. 무슨 뭐 이렇게 그 신현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본 사람의 그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뭐 두들겨 패는 건 좋다라고 해가지고 3탄까지는 하는데, 어떤 그 영화적 그 수준의 차이에서 보면은 거의 난 C급 영화로도 취급하고 싶지가 않아. 저런 영화는 결국은 어떤 정상적인, 최소한 어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어떤 그 창작자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단선사가에서 봤는데 1990년에는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영화가 그래도 조금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거든요. 몇몇 사람 손에서 결국은 한국 영화가 좀 비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김기덕이라든지 이제 박찬욱, 뭐 이렇게 비엔젠스 트리러지라든지, 뭐 봉준호 작품, 봉준호 감독은 뭐 이렇게 나는 뛰어난 감독이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일본 작품만 해도 50년대 60년대 수없이 많고요. 굉장한 작품들이. 결국은 이 미국 같은 나라에 오다 보면은 나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인종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편협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맞춰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런 그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얼굴이라든지 그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적 정체성에 맞춘 어떤 그 정체들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것, 동양에 대한 어떤 최소한 좋은 인상을 조금 심어주는 듯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중국이면 더 비참하겠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최소한 선진국 사람들 앞에서 그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그런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버렸을 경우에는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몇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 하나는 한글은 굉장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한국 음식 같은.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게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햄버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뢰하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나는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에 대해서 외국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보편적인 입장에서 정말 스터닝한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편적인 입장에서 서양 선진국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의 부찌춤이 좋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민속 춤이라고 하는 거는 말레이시아 가도 있고 타일랜드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있고 스페인 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여자가 민속 옷을 입고 춤을 추면 다 아름답습니다. 그건 다 아름다워요. 그런 것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 서양 사람들이 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지적으로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아폴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폴로 13호.
아폴로 10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폴로를 쐈잖아요. 이런 거는 미국밖에 못했거든요. 달 착륙이라고 하는 것. 아니 달 착륙이 진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사람으로 보나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했거나 이것이 대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동양 사람으로서 이제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서양 사람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내가 그렇게 선을 긋고 싶다라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런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은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곤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식으로 선을 그은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나는 좀 묘한 감정이 생겨요. 묘한 감정이. 워낙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일본 사람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고,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남겼고, 굉장히 많은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굉장히 한 5-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학상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구로사와키라든지 오즈 야스지로라든지, 그리고 뭐 이마우라 쇼헤이라든지 오시마 나기사라든지 테시가하라 히로시란데, 이 사람들 다 활동했던 게 50-60년대고, 이 사람들의 작품은 영화사에 남는 작품이거든요. 내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사에 남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는 일본이 좋아서 일본 그 사람이 만든 이런 예술 작품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니라서 또 내가 이런 작품들을 평가 잘하는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결국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아무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도대체 뭐를 하고 있을까? 개인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냥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개인은 뭐 하나 한 게 없으니, 긴 역사를 살아오면서 개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인데, 이게 개인적인 작품인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금도 7천만의 사람들이 있고, 7천만의 사람들이 생겼다 또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래도 100년, 200년 많은 기간 동안을 살아왔는데 뭐 하나 안 나왔을까? 대단한 과학자, 노벨상 받을 만한 과학자 하나가 왜 안 나왔을까? 하여간 좀 이렇게 미묘한 입장이 됩니다. 그건 좋고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아요. 일본 영화를 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훌륭한 작품, 깜짝 놀란 테시가라 히로시.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시가라 히로시는 워낙 이제 아방가르드 쪽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못 들어오다가 우연히 3부작 이렇게 크라이테리아 컬렉션이라 해가지고 미국 이렇게 좋은 영화들만 이렇게 내놓는 어떤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도서관, 시립 도서관에 가면 이제 크라이테리아 컬렉션에 이제 DVD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리마스터링을 해가지고 깨끗한 어떤 그걸 한 다음에 새롭게 처리한 다음에 자주 이렇게 새롭게 내놔요. 옛날 흑백 영화라든지. 근데 레이블로서 나온 게 이제 테시가라시 이제 트릴로지라고 해가지고 피트폴, 이제 우먼 인 더 듄, 그리고 이제 Man of Another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워낙 이렇게 패키지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방가르 영화하고 굉장히 절찬을 받은 이제 이 감독의 새 작품을 크라이테리아 컬렉션에서 다시 내놓는다. 이렇게 나오길래 나는 봐야 되겠다 이거는 해가지고 3개를 확 빌렸거든요. 해가지고 하나씩 봤습니다.
물론 이게 그 예술 영화가 아방가르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정말 이렇게 오락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감흥 이런 것은 그런 건 있어요. 다 재밌었어요. 세 작품 다. 근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그 최고의 오락 작품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락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술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그 심미적인 임팩트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A+급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작품이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 작품을 하나씩 봤을 경우 이렇게 하나씩 봤을 경우가 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 작품이 테시가라 히로시가 뭐냐면 어떤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감독 아니 그런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독이 오히려 그 굉장히 어떤 마스터로서 그 받을 때도 있어요. 그 평가를. 일단 마틴 스코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기 퀸틴 탈란티노는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스타일을 하나 영화를 만들면 어벤던해요. 버려요 그 스타일을. 그러니까 피트폴 첫 작품 피트폴에서 이렇게 했었던 이 모든 그 영화적 요소는 그 두 번째 작품 The Woman in the Dune에서 모든 걸 이렇게 버려요. 하나도 안 나와요. 우먼 인 더 듄에서 그러니까 피트폴에서 나왔었던 영화적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먼 인 더 듄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먼 인 더 듄에서 했었던 거 피트폴에서 했었던 그런 소재 주제 심리적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작품 Man of Another 거기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라고 거의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그 전위 예술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대단한 이 작품인데 세 작품이 우선 이제 플로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저 위키피디아 그 얘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로필 1927년에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이 꽃꽂이 일본의 전통적인 꽃꽂이의 그 장인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장인이었는데 그 사람 장남으로서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동경예술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젊은 이제 1927년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대학생 때면은 거의 바로 전후 정도 됐겠죠. 1947년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젊은 그 예술가들이 모였었던 아방가르드 이제 예술 모임.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음악도 되고 무슨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예술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모임에 들어서 교류를 넓혀서 이제 서서히 그 영화 쪽으로 이제 자기의 관심을 넓혀간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원래는 이제 일본화라고 써 있네요. 일본 그러니까 화가 쪽에 화가. 그리고 이제 서양화 3년 후에 서양화 쪽으로 이제 또 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스는 이제 화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가 이제 1962년에 처음으로 이제 피트폴 1번 제목을 했을 경우에는 오토시아나가 되고요. 오토시아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함정 구멍 뭐라 그러나? 함정이랑 이렇게 구멍파가 함정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오토시아나라고 그러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음악 그리고 미술 아니다 봅시다. 이 콜라보레이션의 그 세 작품이 음악을 담당한 사람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코보인데 아베 코보도 이제 그 아방가르드 쪽에 있었던 작가고 이 사람은요. 그리고 토루 타케미츠라고 하는 음악가 이제 아방가르드 이 사람들은 영화를 이 사람이 시작하기 전부터 테시가라가 음악하기 전부터 이제 교류가 있던 사람인데 이제 세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새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본은 세 작품 다 이제 아베 코보고요. 음악도 세 작품 다 이제 타케미츠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인방이 만든 이제 아방가르드 3부작이 제가 본 이 새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포를 만들게 돼서 이제 첫 작품인데 이제 피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영화에 대한 설명하자면은
이 영화는 왜냐면 이 사람 테슈가라 히로시가 다큐멘터리 작품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다큐멘터리적인 영화예요. 다큐멘터리적이면서 가장 극영화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줄거리는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내가 봤을 경우 이 각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좀 떨어져요. 각본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먼 인 더 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브 어너더도 괜찮은 좋았고요. 맨 오브 어너더는 어떻게 보면 세 작품 중에서 가장 좀 평가가 이렇게 덜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충격을 받았어요, 영화에 대해서. pitfall은 각본이 가장 좀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각본이 어떤 거냐면,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 어떤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길을 걸어가다가 살인을 당해요. 살인을 당해서 그 사람이 그 유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너무 좀 일본적인, 이렇게 유령이란지 뭐 이렇게 유령이 살아서 이런 거는 좀 너무 이렇게 일본적인 어떤 문화가 좀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타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랬는데, 그 유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서치를 해나가거든요. 왜 내가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더니,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그 탄광 지역인데 그 1962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동운동이라는데 그런 게 일본에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노동운동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경영진에 대한 어떤 핍박이라든지 압정을 이렇게 에 대항해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본은 또 70년대 그 학생 운동 하는 사람들 간의 내분 때문에 굉장히 살인 사건이라든지 고문 사건에 그런 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1962년에 두 개 이렇게 하나 신조직이 된 이제 그 노동조합이랑 구노동조합이 알력이 있었어요. 그런 알력에 말려들어서 이제 구노동조합이 신노동조합의 이 조합장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새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랑 살해를 당한 그 주인공, 유령이라는 주인공이랑 얼굴이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됐다가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트위스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새 조합장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배신을 하려고 그랬다나 뭐 그런 사람들 다 말려들어서 이제 다 죽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 타치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 각본은 조금 약한데, 이게 굉장히 잘 찍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미술이 가장 뛰어나서요. 탄광촌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제 탄광촌이 있는 어떤 자연, 이런 것을 이제 흡사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다 로케이션이거든요. 이 로케이션 된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세팅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산 아방가르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제작된 뭐 그런 쪽의 작품이기 때문에 없는데, 흡사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 테시가라 히로시의 카메라에 잡히면은 모든 자연물, 모든 우리가 지나치게 될 것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그럴 정도로 잘했어요. 왜냐면 이건 비주얼한 영화라 보거든요. 이 비주얼한 영화예요. 모든 내일 잠깐 다음 회에서 말씀드릴 이제 수나노온나 우마닌도 듀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본이라든지 이 상황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굉장한 어떤
얘기할 거리를 주기 때문에 이제 뭐 더 그런 데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피트볼 이 오토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촬영 그리고 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의 화면에 담아서 미술적으로 표현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테제가라 히로시가 이제 그 화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스트 스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내가 그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 줄거리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살인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추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미스테리죠. 소위 말해서 미스테리. 그러니까 탐정물은 아니지만은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경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제 유령이 됐지만 이 유령이 된 그 주인공이 하나하나씩 그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 자체도 그런 데는 이제 흥미를 끌게 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오락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탄광촌을 이렇게 배경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냥 탄광촌이 아니라 이렇게 폐허가 된 탄광 마을을 어떻게 로케이션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세팅, 그 소재 어떤 그 스토리라기보다는 그 배경이 된 소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여주는 어떤 화면 속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집이라든지 그러한 배경이라는 거 그런 도 굉장히 그 새롭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음악이 끝내줍니다. 이게 음악이 누가 이렇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르 타케미츠 이 사람이 만드는 게 그 전형적이라기보다는 지금이야 그런 게 있었기에 전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계속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뮤직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그 불협화음과 그 서로의 커넥션이 없는 타악기를 계속 그 연주를 하면서 기괴한 무드를 그 만들어냅니다. 이런 그 1962년 작품에 나온 이 음악가가 만든 토르 타케미츠가 만든 그 타악기적인 아방가르드 뮤직 이거는 하나의 전형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런 그 표현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예를 들어서 이제 난 어떤 유사점을 내가 발견했냐면은 똑같아요. 저팬 데비 실비안이랑 이제 미칸이랑 스티브 젠센이랑 리처드 바비에르가 이제 저팬 해산한 다음에 The Rain Tree Cool라고 해가지고 1960년에 재결성해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 작품 중에서 그 네 번째 곡인가가 이제 다섯 번째 곡인가 보면은 이제 타악기로 만든 이제 아방가르드 뮤직이 하나가 나와요. 난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어떤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었구나 그냥 전위적으로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그 저팬의 그 네 멤버들이 이 영화를 봤을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그 도우루 타케미츠가 이렇게 그 작곡을 한 이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그 획기적인 이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 전위적인 그 배경음악을 들려줘요. 그것이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이제 유령이 나온다든지 그 마지막에 하나하나 오해가 된 다음에 그 서로 원수처럼 돼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꺼내가지고 그래서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괴한 전체적인 스토리 그리고 그 배경조차도 기괴해요. 그 폐탄광촌에 남아있는 여자 한 명이 그 거의 폐품화되어 가는 어떤 그 물품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뭐 그런 것조차 해서 이 전위적인 음악이 이 기괴함을 더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효과적인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요. 너무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순환 온나라고 하죠. 우먼 인 더 듄. 이 영화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의 그 1964년 작품인데요. 후배 올랐고, 그리고 칸 영화제 그 심사위원 특별상까지 받은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그 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그 샘플 영화제 은상, 그리고 은상도 받고요. 그러한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뮤비 리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평점은 90점 주고 있습니다. 90점. 90점 주고 있습니다. 85점에서 90점. 내가 그 90점 주고 있습니다. 90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테시가 헤로시의 1964년 그 두 번째 작품인 이제 우먼 인 더 듄을 에 대한 이제 무비 리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